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실전 독해. 각각 영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 여러 개를 보시면은, 아, 내가 이러한 지문을 좀 낯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자, 142페이지 확인할게요. 몇 가지만 그냥 확인해 봅시다. 인문 영역이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인문학 영역에서는 보통 문학, 역사, 철학, 철학에서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뭐 윤리사상, 생활윤리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논리학, 심리학, 역사학,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더라.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심리학, 논리학, 역사학, 이런 애들이 나올 것이다. 밑에 인문 분야의 출제 경향을 보면 지문 출제 경향에서 보면 제일 많은 건 사실상 철학자들의 이론을 나눈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밑에 나오는 융복합 지문이 출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부터는 얘네들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들. 그래서 동양 철학자, 서양 철학자들 적어도 2인 이상이 나와서 그들의 사상을 좀 비교, 대조하라.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143페이지 출제 경향을 보면요. 여기에서 살펴보면 추론적 이해 문제가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론이면 어머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거의 사실적 이해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개 방식에 대한 파악하는 문제는 보기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에 지문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문제가 윗글에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문제 안 나와. 얘는 항상 지문의 첫 번째 문제다. 그 다음 보기에 관련된 문제는 지문의 철학자들, 사상들,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 보기에 짤막하게 다른 사람의 이론들이 나올 거예요. 걔네들을 비교하라. 어휘 문제는 지문의 항상 마지막 문제인데 요즘 또 추세는 어때요? 지문이 길고 문제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휘 문제는 거의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들. 시험 보다가 시간이 없어. 지문을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이 지문 하나 5문제, 6문제 통으로 날리나? 그래도 짧은 시간을 발휘해서 지문의 마지막 문제 정도는 좀 풀려고 하라 라는 것들. 물론 다 풀면 좋지만 인문 분야 지문을 읽는 독해 팁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해놨는데 놓치기 쉬운데 이 교재에는 잘 잡아놨네요. 여기 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글에서는 앞에 설명을 해주고 너 잘 이해 못했지? 좋았어. 가령 예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 앞부분을 이해했다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해서 날릴 거예요 라고 하지만 인문 분야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 예컨대 라는 말 다음이 중요하다. 그런 애들이 꼭 시험에 나올 것이다. 철학자들 이야기가 나오면 철학자들의 이론들을 다 공부해야 되나요?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지문에 나올 때마다 그 부분에서는 확인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144페이지 확인. 요거 고3 지문이에요. 낯설겠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지문 단락은 총 7개의 단락으로 나와 있고요. 지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145쪽 또 이어지고 있고요. 1번 문제 먼저 볼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나? 그 사람이 한 말에다가 전부 다 밑줄 그어 놓으면 되겠지. 전기 철학에서는 후기 철학에서는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을 좀 비교해서 내용을 숙지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 146페이지 2번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후기 철학 후기 철학, 전기 철학 나눈다라고 했는데 후기 철학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는걸? 이라고 확인만 해놓으면 되겠고 3번 기억 동그라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의외로 진짜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기억 동그라미에 대한 답은 적어도 그 단락에 있습니다. 기억 동그라미가 나오면 그 단락까지 읽고 바로 3번 문제 풀러오면 된다.
니은 동그라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것도 최소한 니은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그 단락 보고 나머지 답 찾으러 갈 거고요. 5번 보기와 A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짧으니까 읽어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은 삶과 형식에 관련하여 삶의 형식에 관련하여 가에 대해 논의를 했다. 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토끼로도 보이고 오리로도 보인다. 어떻게 보느냐야 삶의 형식에 따라 물건이 대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됐고 44페이지로 돌아와서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며 전기는 논리 철학 논고 후기는 철학적 탐구로 대표가 된다. 섣불리 밑줄 긋지 말고 기다려. 그는 철학적 문제가 언어의 애매한 사용에서 비롯된다라고 보고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명료화함으로써 철학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비트겐슈타인은 뭐를 하려고 했다?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명료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언어에 집중되어 있다. 지문 이해 1번. 언어에 집중된 비트겐슈타인의 사유. 나쁘지 않네요. 비트겐슈타인 하면 언어. 두 번째 단락. 철학적 탐구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 그랬어요? 철학적 탐구는 후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철학적 탐구 옆에다가 살짝 후기라고 써놔야지.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 전기에서 주장한 그의 그림 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전기와 다른 주장을 펼친다.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잘못됐었던 것 같아.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이랬나 봐요. 그림 이론은 전기였었죠. 전기. 그림 이론에서는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문장은 이러한 의미를 결합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다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다.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과 달리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정도로 구분할까요? 전기는 파란색, 후기는 빨간색. 후기 철학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과 달리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낱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낱말이 사용되는 맥락과 규칙에 따라 파악된다는 거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언어의 낱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인데, 낱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에 따르면 다양성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그때그때 달라요. 정도 되겠지. 2번, 낱말의 무엇에 대한 전기 후기? 의미의 입장 차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세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낱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비트겐슈타인은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가족 유사성은 이제 단어 뜻 설명해 줄 거잖아요. 가족 유사성. 가족 유사성은 니들 다 엄마 닮고 아빠 닮고 형 동생 닮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지. 가족 구성원 간의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개념으로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놀이라는 말은 카드놀이, 숨바꼭질, 끝말잇기, 축구, 야구 등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것들 전부 카드놀이, 숨바꼭질, 끝말잇기, 축구, 야구의 공통점 뭐예요? 없어. 하지만 부분들 간에 겹치고 교차하는 성질이 있을 뿐이다. 이 말 중요하네요. 부분들 간에 겹치고 교차하는 성질이 있을 뿐이다. 놀이라는 낱말이 지칭할 수 있는 대상 모두에서의 공통되는 성질이 있다면 놀이의 본질로 고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본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수없이 상이한 방식으로 관련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놀이라는 낱말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뭐라고요?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다? 맥락과 규칙이다. 그때그때 달라요. 세 번째 단락.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세 번째 단락에서의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였어요? 가족 유사성이었었지. 그래서 옆에 정리해서 씁시다. 가족 유사성 개념으로 본 낱말의 의미. 그 작은 한숨 소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릴까? 괜찮아. 당연히 어려운 거야. 네 번째 단락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놀이에 비유해서 언어놀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는데 역시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잖아요. 중요한 놈이려니 라고 생각해야지. 언어놀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는데 그것은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로 구성된 총체를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 씨 언어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게 뭡니까?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우시네요. 네. 그가 이와 같은 개념을 고안한 것은 언어를 말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활동의 의미고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는 것임을 부각한 것입니다. 언어를 말한다는 활동의 일부다.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어를 말한다. 어떤 활동의 일부다. 삶의 형식의 바탕을 이루는 거다. 그에 따르면 언어놀이는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 것으로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다. 다양한 언어놀이들은 공통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족 유사성을 형성하며 언어와 그 언어에 관련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뭐가? 언어놀이라는 것. 예컨대 건축 현장에서 누가 망치라고 했다면 바닥에 있는 망치를 지시해서가 아니라 망치 달라는 말이다. 이 상황에서 망치가 망치랄 대상을 지시하는 것만 안다면 그 건축 현장의 상황에서의 진행되는 언어놀이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알아야 한다. 다른 말로 맥락과 규칙을 알고 그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언어놀이가 가능하다. 언어놀이를 하기 위해서 맥락과 규칙을 알아야 한다. 맥락과 규칙을 알아야 한다. 옆에 이제 빈칸 또 채워보러 갈게요. 네 번째 단락. 무엇의 개념으로 본 낱말의 의미? 네 번째 단락에서의 제일 중요한 말 뭐였어요? 언어놀이였었죠? 밑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요. 전기에서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으로 고정적 의미를 지닌 거였지만 후기에서는 그 낱말이 사용되는 무엇을 맥락과 규칙에 따라서 파악해야 하고 유사한 거다. 가족 유사성이라는 말은 몇 번째 단락에 나왔던 말이에요? 세 번째 단락에 나왔던 말이잖아요. 낱말이 지칭하는 대상들 모두에게 무엇이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없어. 하지만 부분들 간 교차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낱말이 맥락과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다. 언어놀이, 건축 현장에서 망치라면 망치 달란 얘기다. 언어놀이는 맥락과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에 따른 뭐가?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행위가 전제되어야 언어놀이가 가능하다. 됐나요?
다섯 번째 단락.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규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 또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형식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표시할까요? 언어의 규칙은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다.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체크할까? 삶의 형식에서부터 언어의 규칙이 생겨나는 거다. 언어놀이에서 규칙에 따르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이다. 규칙을 꼭 따라야 한다.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사적 언어라고 규정을 했고, 규칙성이 없어 사적 언어야.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나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언어놀이가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 단락은 언어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없는 사적 언어, 사적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네요. 여섯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라고 보았다. 그럼 또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삶의 형식이 일치해야 언어 규칙이 작동할 수 있다잖아.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할게요. 삶의 형식이 일치되어야 언어 규칙이 작동한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려면 정의의 일치뿐만이 아니라 판단의 일치도 요구된다. 그것도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정의의 일치뿐만이 아니라 판단이 일치되어야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이렇게 거꾸로 화살표겠네. 도대체 정의의 일치는 뭔데요? 낱말의 정의에 대한 일치고 판단의 일치는 낱말 적용의 일치, 궁극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방식에서의 일치다. 가령 중요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불다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려면 불다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 불다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반응도 일치해야 돼. 번호 매겨 놓을게요. 1번 정의가 일치해야 한다. 2번 반응도 일치해야 한다. 어떤 사물에 대해 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반응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다. 삶의 형식의 일치는 정의의 판단에서도 일치하는 것이다. 삶의 형식의 일치는 정의와 판단에서도 일치하는 거다. 즉, 사랑스러운 말이잖아요. 언어 사용이 일치한다라는 건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요.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전제라는 것은 삶의 형식이 일치해야 언어 규칙이 작동한다라는 것은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함축한다. 사적 언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 위에 와서 이렇게 쓸까요? 다섯 번째 단락 사적 언어 옆에다가 얘는 존재할 수 없음이라고 써놓자.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유아론적 세계의 언어다.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을 출발로 삼는 유아론적 언어다. 언어의 규칙이 작동 가능한 영역에선 나의 의식이 유아론적 세계가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타인을 포함한 공동체, 우리들의 삶의 세계에 있어야 언어가 통하는 건데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로 삼는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시사한다.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선 나의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적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헛소리 하고 있네. 어디에서 먹힐 데가 없는데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 언어 연구에서 뭐 하나?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옆에 빈칸 채우러 갈게요. 삶의 형식의 일치, 언어 사용의 일치, 무엇의 일치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정의가 일치해야 한다라고 했죠.
정의의 일치. 재현이 오른쪽 위에 정의의 일치. 판단에서의 일치. 낱말 적용 방식의 일치. 어떤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의 일치. 그래야 언어 사용이 일치해야 삶의 형식이 일치하고 그래야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쓰일 수가 있다. 너의 의미, 나의 의미가 같아야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요. 앞에 빈칸 또 조금 있는 거 마저 채우고 갈게요. 6번째 단락, 방금 읽었었던 거.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 무엇이 일치해야 합니까? 정의가 일치하고 삶의 형식이 일치해야 되죠.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유아론적 세계에 담겨져 있는 거라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적 언어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다. 라고요. 45페이지 1번 확인하러 갈게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전기 철학에서는 뭐라고?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나쁘지 않죠? 전기 철학에선 지시하는 대상, 전기에선. 맞죠? 전기에선 문장에 사용되는 낱말들의 의미는 기능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기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기능이 중요하지. 이 기능 이야기한 건 전기가 아니라 후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얘기지. 3번, 후기 철학에선 언어 놀이의 규칙이 공적인 것이다. 그렇죠. 의사소통이 서로 오고 가는 거니까. 후기 철학에서의 사적 언어는 이해할 수가 없어. 언어 놀이 불가능해. 그렇죠. 후기 철학에선 삶의 형식이 일치해야 언어 놀이의 규칙이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쁘지 않죠. 틀린 건 2번.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후기 철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벽돌을 가져다 준다. 석판을 갖다 준다. 태권도 4번, 벽돌을 격파한다. 석판을 격파한다. 이 둘 다 어때요? 서로 옆에 보면 맥락이 다르지. 그렇죠? 맥락이 다르니까 똑같은 대상을 지시를 해도 의미가 달라진다. 하지만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은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둘이서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둘이서 같은 언어 놀이를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지. 나의 경우에서는 일단 맥락은 태권도 훈련하는 맥락이고요. 벽돌, 석판을 뭐 하라고? 격파하라는 의미고 둘이서 이해하고 있다. 1번 틀린 것 찾기. 나의 석판, 벽돌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은 오케이. 목적에 따라 규정된 언어놀이의 기능이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니라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죠. 2번 나에서 석판, 벽돌을 사용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형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 의미가 다르니까. 3번 나에서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의 의사소통은 언어 놀이로 언어가 행위와 관련을 맺고 있다. 활동의 일부다. 그렇죠. 얘네들끼리는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은 언어 놀이 하고 있는 거니까. 4번 나에서 벽돌 석판이 발화되었을 때 조수 훈련생이 서로 다른 행위를 한 것은 각각의 규칙에 따른 언어놀이이기 때문이다. 가에서의 언어놀이와 나에서의 언어놀이가 서로 다른 거다. 맞지? 나에서 조수와 훈련생이 벽돌과 석판이라는 말을 벽돌과 석판이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걸로 안다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 맥락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언어놀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1번.
3번 보러 갈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유사한 것은 기억은 누구냐면 가족 유사성 이야기예요. 가족 유사성. 가족 유사성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복잡한 관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다? 분류하는 거 아니고요. 언어가 그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괜찮지? 왜? 공통점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답은 2번이죠. 언어놀이의 규칙이 놀이들 간의 유사성과 관련이 없다? 아니요. 모두 유사하다라는 유사점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2개씩, 3개씩 뽑아내 놓으면 걔네들끼리는 유사성이 있어. 각각의 언어놀이를 다른 언어놀이와 구별시켜주는 변별점? 언어놀이와 언어놀이를 구별합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지문에 없었죠? 패스. 언어놀이, 언어 표현이 지칭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지니는 공통된 성질이 그 표면에 의미가 있다? 아니요.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대상이 지니는 공통된 성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얘기. 3번의 답은 2번. 다음 4번, 5번. 우리 두 문제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할 거예요.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니은 뭐였어요? 앞에 니은 어디 있나? 7번째 딸랑 마지막.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쓸까? 사적 언어? 안 돼. 나의 의식?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거죠. 왜 그럴까? 나의 의식에서 출발한 사적 언어는 쓸 데가 없으니까. 왜? 공통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고민할 것 없이 답은 1번. 나의 의식에 기초한 사적 언어는 오케이. 규칙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의사소통이 안 된다? 결국엔 의미가 없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맞는 건 1번. 옆에 빈칸 치기 할게요. 공적 언어. 언어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무엇에 기반해야 돼요? 정의가 일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삶의 형식에 기반해야 되는 거지. 규칙이 작동하고요. 공동체에서 쓰는 거지.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어?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언어놀이가 돼? 안 돼? 안 돼. 불가능하다. 언어가 결국엔 아니다. 의식을 출발로 삼는 유화론적 세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밑에 보기와 윗글의 연결고리를 찾기. 삶의 형식은 일단 뭐가 일치해야 해요? 정의가 일치해야 돼요. 오리가 뭔지, 토끼가 뭔지, 너희들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리, 토끼가 이미지 비슷해야 돼. 비슷하게 생겨야 돼. 그 다음 또 뭐가 일치해야 돼요? 판단이 일치해야 합니다. 1번, 가를 오리라고만 말하는 사람들끼리는 오리의 형상에 대한 정의의 일치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판단의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리라고만 말하는 사람들 눈에는 저게 무조건 오리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일치가 되지, 판단에서도. 2번, 가는 대상을 보는 방식이 삶의 형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대상을 보는 방식은 삶의 형식에 영향을 받지. 오리나 토끼라는 낱말에 대해 정의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방식이 일치하면 사용이 일치한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정의의 일치가 아까 1단계였는데 정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판단의 일치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3번 틀리지. 4번. 토끼나 오리의 형상에 관한 삶의 형식이 일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토끼나 오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판단 일치가 있을 것이다. 정답. 삶의 형식이 일치를 하면 판단에서도 일치가 이루어진다. 괜찮지. 5번.
동일한 낱말을 발화하면 필연적으로 그 낱말에 대한 판단의 일치가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이 이걸로 뭘로 보여요? 토끼요. 다시 토끼요. 다시 토끼. 100번 물어봤는데 계속 토끼라고 이야기를 했어. 판단에서 일치. 아닌데 나는 이거 오리로 보이는데 오리로 보이는데도 토끼라고 이야기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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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말을 발화한다고 판단까지 일치가 되나? 거기까지 가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됐는가? 답은 4번. 빡센 지문 고생하셨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또 다음 지문 넘어가도록 할게요.